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김치나 된장도 해서 바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죠? 간장, 된장, 와인도 그렇고요. 치즈도 그렇죠. 이 숙성의 기간이 꼭 필요한데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나 지금 숙성하고 있는 중인데. 네, 숙성이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오죠. 예전에 노래 가사에서 참 좋았는데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숙성되어지고 익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자 많이 드시죠? 어쩔 때는 이게 혈당 때문에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감자를 껍질째 구워서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또 심혈관 건강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구팀이요, 혈당을 관리하는 당뇨병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자 조리법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26주 동안 껍질째 구운 감자 또 흰쌀밥을 먹게 하는 임상 실험을 하여서 체중과 혈당 또 허리둘레 각종 심혈관 건강 지표를 관찰했는데요. 한 그룹은 12주 동안 식사의 일부로 껍질째 구운 100g짜리 감자를 먹고요. 또 다른 그룹은요, 구운 감자 열량에 해당하는 흰 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2주 동안 또 휴지기를 거친 후에 감자와 흰 쌀밥을 또 서로 바꾸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험 12주와 또 26주 때 건강지표 측정 결과 구운 감자를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체성분과 허리둘레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자 껍질에는 혈당 조절, 또 지질, 포만감 개선 효과가 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이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팀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감자를 흰 쌀밥처럼 혈당 부하가 높은 다른 식품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단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중해 식단에서 감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감자 껍질째 먹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사과를 먹을 때 꼭 그 사과를 깎아서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필수 과정처럼 사과를 얼마나 예쁘게 깎나 그런 재미있는 게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과는 정말 껍질째 먹는 게 기준이 되었잖아요. 감자에 들어있는 이 껍질 속의 성분들 놓치면 손해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얼려서 마시는 분들 계시죠? 공원에 가면 이 얼린 물병도 팔기도 하는데요. 플라스틱 용기 요거 괜찮을까요? 이 플라스틱 용기를 얼렸다 녹일 경우에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처럼 비슷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용출된다는 결과입니다. 더운 여름철 플라스틱 병에 물을 얼려서 마시는 거 요거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에서 물에 든 플라스틱 용기를 영하 온도에서 동결한 후에 해동시킬 때 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과 또 유해 물질의 양이 60도로 가열했을 때 나오는 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동결과 또 해동을 반복한 플라스틱 용기 내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하루에
70에서 220여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는데요. 가열할 때는 하루에 70에서 130개 정도.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연구진은 플라스틱은 주로 물리적 과정과 화학 반응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 독성, 산화 스트레스 유발, 또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름철 플라스틱에 물을 얼려 마시는 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안전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물병을 사 먹기보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먹게 되는데 얼렸다 녹인 요거 얼린 생수병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또 우울증이 아닌가 싶어요.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주요 질병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우울증 치료에 심리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죠. 그렇지만 심리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네덜란드의 연구진이 심리치료 세션의 양과 빈도에 대한 이 다양한 지표가 치료 결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션 수와 치료사와의 총 접촉 시간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세션 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진은요. 15,000명이 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션 수, 또 치료 기간, 총 접촉 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심리치료 세션 횟수나 치료사와의 총 접촉 시간은 치료 효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세션 수나 치료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치료 기간이나 효과 크기 사이에는 작은 음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낮아지는 것과 약간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치료를 1주 더 받을 때마다 효과 크기가 0.014씩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주당 세션 수와 치료 효과 사이에는 강력한 긍정적 연관성이 발견됐습니다. 주당 세션 빈도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면 결과가 상당히 개선됐는데요. 연구진은 짧은 기간 동안 더 자주 세션을 제공하는 것이 긴 시간에 걸쳐서 분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요,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양과 빈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료 기간이나 횟수, 또 치료사와 함께 보낸 시간, 요 양보다 중요한 것은 세션 빈도로 빈도가 높아질수록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에 우울증을 한두 번씩은 꼭 겪는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만나는 경우, 그런 고비들이 꼭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회복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는데 2주 이상 내가 그 슬픔 안에 계속 갇혀 있어서 일상생활이 빨리 복귀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우울이면 우울증이라고 보잖아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겠지, 지나가는 거야, 누구나 겪는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또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고 하는 것이 좋죠. 여기에는 시간보다 중요한 게 횟수라고 하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갑니다. 횟수를 늘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외출하는 횟수가 한 번 더 늘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병원을 한 번 가는 거와 2번 가는 거는 2번의 외출을 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밖에 나갈 때는 세수도 해야 되고 예쁜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햇빛도 봐야 하고 물론 치료의 효과도 더해졌지만
아마도 그 몸을 움직이고 외출하고 햇빛을 그만큼 더 많이 쬐고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만나게 되는 이 우울증. 이 우울증의 길목에 만약에 계신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의 효과적인 심리치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기사였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 내지 카페인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콩, 코코아, 또 찻잎, 그리고 카페인을 함유하는 그 밖의 물질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요. 일반적으로는 원래의 카페인 성분 중에서 1~2%가 포함되고요. 임산부나 당뇨 환자, 위가 약한 사람도 마실 수 있는 커피죠. 요즘은 커피를 좋아하지만 위가 약하거나 카페인 부작용이 있거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려는 유형이 늘면서 디카페인의 소비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카페인의 유래는요,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커피는 1903년 독일의 화학자 루드휘비가 처음 발명했는데요. 그는 커피콩이 바닷물에 젖은 후에 카페인이 제거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고요. 이를 상업화하면서 디카페인 커피를 처음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우연한 발견을 바탕으로 카페하그라는 브랜드를 설립했고요. 이것이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디카페인 커피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히틀러가 디카페인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카페인이 독일 민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히틀러가 독일인이 발명하고 또 독일 기업이 판매하는 디카페인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디카페인 찾으시는 분이 얼마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후에 커피를 즐기고 싶은데 이 카페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디카페인 커피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카페인 커피가 몸에 더 좋으니 안 좋으니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카페인을 조금 덜 섭취한다는 점에서는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쯤에 딱 커피 한 잔 생각나는 시간인데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얘기도 나눠봤었는데요. 요즘에 정말로 이 잠이 보약이다 보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또 선호하게 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잠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환자들, 체력이 저하된 환자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명확한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비만과 함께 수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역시 암 환자 치료 예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24시간마다 반복되는 일주기 리듬이 깨지고요. 피로도가 상승해서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요. 면역이 떨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해서 암세포가 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반대로 질 좋은 숙면은 암을 완치하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면 중 뇌에서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이요. NK세포를 자극하고 또 동시에 백혈구 감소를 억제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수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불면증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기. 낮잠은 되도록 피하기.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 또 낮 시간 주로 햇빛이 비치는 시간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꽃송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어느 곳에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간이나 외국으로 떠나게 되어서 둘에게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죠.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1년째 되는 날 너에게 장미꽃을 보낼게. 그 장미꽃이 백송이가 안 되면 날 기다리지 말고, 만약 백송이가 되면 꼭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겠어? 여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여자는 장미꽃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 봤지만 장미는 99송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실망하여 카드를 읽을 생각도 못하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말았죠.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돌아온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볼 것이 있어서 어렵게 그 여자를 만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장미꽃 송이를 세어보았는가요? 네, 99송이더군요. 맞습니다. 카드는 읽지 않았나요? 카드요? 읽은 기억이 없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 보낸 장미 꽃다발 사이에 끼워놓은 카드에 적힌 단 한 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마지막 장미꽃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라고.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였습니다.